과정평가는 지금 모아서 보여드릴 자료는 2014학년도 2학기부터 2016학년도 2학기까지 블랙보드를 통해서 수집한 학생들이 반응한 과정평가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정평가의 5점 척도 문항은 16문항이 있고요. 대개 이제 각 단위 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만족도,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거, 성적에 대한 거, 교재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각 수업들의 연계성에 대한 거, 이해에 대한 거, 실습에 대한 거, 그다음에 수업의 양에 대한 거, 학습 성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수업 수준, 수업 방법, 그다음에 휴식까지가 이제 각각의 수업이나 단위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이 수업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사전 준비를 했는지, 수업 시간에 충실히 참여했는지, 매일 복습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합해서 이제 16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말씀드린 것처럼 5점 척도 1이 전혀 아니다 가장 강한 부정이고요. 5가 가장 높은 긍정 중에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 2학기부터의 자료를 쭉 모아보니까 우리가 꽤 많은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정평가는 약 1,400여 개가 2014년도, 2015는 3,000여 개, 2016년도에는 2,800.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응답한 수를 뜻하는 겁니다. 설문 종류의 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과정평가는 7,000여 개를 하였고요. 수업평가는 25만여 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학생들이 이제 매우 많은 설문에 응답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과정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항이 1번부터 16번 문항인데 문항의 종류에 관련 없이 똑같은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번에 3번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계속 16번 문항까지 3번으로 쭉 같은 응답을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표현에 의하면 별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설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나를 살펴봤더니 과정평가에서는 이제 거의 반수가 그런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업평가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학생들의 응답이 문항 간의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받는 이런 5점 척도의 문항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모든 설문에 똑같은 응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설문을 해야 될 게 10개라면 10개 모두에게 같은 응답을 보인 사람의 수를 살펴봤더니 이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과정평가에서는 23명이 모든 응답에 똑같은 점수를 줬습니다. 만약에 3점을 줬다면 모든 질문에 3점을 준 거죠. 그다음에 수업평가에서는 이제 1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문항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이 과정평가의 54%, 수업평가의 90%에 해당한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똑같은 응답을 보인 그런 설문평가를 가지고 봤을 때는 학생들이 이러한 각 문항과 문항 사이의 그런 답변에 그렇게 깊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생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답을 한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만의 현실인가 해서 한번 문헌을 좀 찾아봤더니요. 여기 보면 이제 2009년도에 어떤 의과대학에서 했던 걸 살펴보니까 여기 그 컨시스턴트라고 했던 거가 이제 방금 얘기한 똑같은 응답에 해당하는 겁니다. 봤더니 그 학교에서는 약 20%에 해당하는 학생이 방금 얘기한 똑같은 응답을 했다는 거고요. 우리 학교의 비교해 본다면 이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제 똑같은 응답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응답을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우리 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응답을 해야 될 그런 설문수가 너무 많고 이 학교는 거기에 비하면 매우 작았기 때문에 아마도 원인을 이제 거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6개 문항, 지금 여기 가로축이 이제 1번부터 16번까지 있는데요. 이게 각 문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이제 박스플롯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봤더니 대개가 여기 빨간색 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중앙값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6개 문항 모두의 중앙값이 1. 1은 이제 뭐 약한 긍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사이의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좀 있다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분포가 다른 문항에 비해서 조금 더 넓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 문항에 동일한 응답을 보이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유용할 만한 정보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럼 어떨 것이냐.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것은 각 문항에 조금이라도 응답의 차이를 보였던 학생들의 결과만을 모아서 다시 본다면 그 결과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 경향을 보인다면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경향이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박스가 없어지는 걸로 보면 그 앞에서 봤던 그런 각 문항에 똑같은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5점, 매우 강한 긍정에 체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이 평점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중앙값의 입장, 그 각 문항의 값을 대표하는 중앙값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모두 1점대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각 문항에 약한 긍정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가 1번부터 15번까지의 문항의 결과고요. 단 하나 16번 문항의 중앙값이 이제 보통이다로 떨어집니다. 그 말은 적어도 마지막 문항, 나는 수업 후 매일 복습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조금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매일 복습을 할 만큼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기존에 그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른 논문들에 나왔던 보고이기도 한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또는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은 이러한 수학평가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요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가운데 요 빨간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고요. 평균으로 봤을 때 왼쪽은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의 이제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 학교 성적이 평균보다 높은 학생이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빨간색이 위쪽, 그다음에 아래쪽은 학생들 성적이 평균보다 낮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 과정평가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경향이 있고 과정평가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의 성적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경향이 있어서 아마도 긍정적인 설문 응답의 경향과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는 약하지만 양의 상관이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조금 더 과정이나 수업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른 게 수치를 통해서 알아본 건데, X축이 이제 그 설문 결과에 대해서 0을 기준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했느냐, 부정적으로 했느냐 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성적보다 평균에서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느냐, 평균 이하를 보이고 있느냐고 했을 때 약하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개 문항을 이제 다 박스 플러스로 그려보면 되게 그 무의미하게 똑같은 점수를 주는 학생들이 되게 5점, 여기는 지금 2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표준화해서 2점이라는 거고요. 원래 학생들이 평점은 이제 5점입니다. 5점으로 다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전체를 다 통계를 내보면은 되게 이제 윗부분 5점 내지 4점에 분포가 다 모여 있고요. 그렇게 일관적인 응답을 보이는 학생을 제외하고 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약간은 좀 분포가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0부터 0은 이제 보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중립적인 반응이고 이거는 매우 강한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전체 문항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항 1번, 2번 비슷한 경향이고요. 3번 또 비슷한 경향, 4번, 5번, 6번, 7번, 8번 역시 비슷한 경향입니다. 9번, 그다음에 10번 학수성과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이고요. 11번, 12번 학수성과 대비 학수업 방법이 적절할 땐 수업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거의 강한 긍정에 수렴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13번, 14번. 14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미리 수업 준비를 하고 복습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선 조금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별도의 보정을 거치지 않은 모든 결과를 모아봤을 때 학생들은 중립적인 반응, 0에 해당하는 중립적인 반응과 강한 긍정에 해당하는 이 사이에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 문항별로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면 앞에서 문항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쪽에 그 학생들이 많이 분포를 했었는데요. 이 14번 문항부터는 중립적인 반응으로 더 수렴하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 문항부터는 자기가 얼마나 수업에 참여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질문부터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전 준비를 했느냐도 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15번 문항은 수업 시간에 충실히 참여했느냐 이거는 이제 앞에 문항과 좀 비슷한 경향이지만 16번 나는 수업 후 매일 복습을 하였느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경향을 보일 만큼 별로 매일 복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정 평가였고요. 수업 평가는 이제 매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그 수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석 자료는 2014학년도 2학기부터의 자료이고요. 평가 문항은 이제 4가지입니다. 1번은 학습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었느냐, 2번 강의 분량이 적절하였느냐, 3번 이해하기 적절하였느냐, 4번 흥미롭게 진행됐느냐, 5번은 이제 중화식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4가지 문항에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학생은 거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문항 사이의 차이, 1번, 2번, 3번 사이의 문항이 처음에 물어보고자 했던 거가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는 거. 학생들은 동일하게 문항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반응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의 경향이 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런 설문의 중요도를 공감을 하지 못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한번 2015 학년도에 입학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학생이 의전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임상 시험 나가기 전에 수업을 거치는데 그때까지의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반응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X축이 이제 이 시간의 변화고요. 그래서 1학년 초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할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른쪽 끝이 이제 2학년 말쯤 되는 거고요. Y축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그런 표준 편차입니다. 5점 척도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각 문항에 대해서 문항별로 분포의 차이가 크다면은 이 숫자가 이제 맨 위로 올라갈 거고요. 각 문항마다 똑같은 응답을 보였다면은 이제 표준 편차가 0이 될 거니까 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봤더니 학년 초에 박스플롯이 일관적으로 이제 0과 0.5 사이에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아까 박스플롯이 이제 25%타일부터 75%타일의 분포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1학년 초에는 이 네 가지 문항 사이에 답변에 응답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일관되게. 그때가 언제냐를 살펴봤더니 대략 3월 하순 요맘때쯤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그 해부학, 인체의 구조편을 열심히 할 그런 시기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한 달 남짓,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은 이 문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부터 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여기 보이는 빨간 점선처럼 보이는 것이가 이제 중앙값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설문의 중앙값이 0이라는 거죠. 그 말은 모든 네 가지 문항에 대해서 동일한 답변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말은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설문을 받아서 그 설문에 나름대로의 이제 충실하게 질문의 의도에 맞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설문을 학생들에게 이제 강요하고 있는, 왜냐하면 점수를 깎는 거니까 이제 강요한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설문의 홍수 속에서 그 의미를 이제 학생들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그 시기가 이제 3월 하순이라는 그런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 제도의 이런 설문 제도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좀 요 결과만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결과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아까 네 가지 문항이라고 그랬죠.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약 90%의 학생 응답을 제외하고 그러면 일관되지 않은 응답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나머지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응답은 다 비슷한 분포를 보인데 반해서 첫 번째 문항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학생들이 적어도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단위과정 평가에서도 봤던 것처럼 혹시 성적이 높은 사람이 단위과정 평가에도 좀 더 우호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했느냐라는 걸 똑같은 조사를 해보니까 적어도 수업 평가에서는 그런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평가와 학생들의 성적 간에는 뭐 유의할 만한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객관식 질문, 5점 척도로 뭐 물어보는 질문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너무
객관식 질문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주관식 기술은 뭔가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주관식 기술만큼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고요. 그래서 주관식 기술에 기술된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이 내용들을 몇 가지 범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를 살펴봤더니 약 19개의 범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범주가 뭐 평가에 대한 거, 시간표에 대한 거, 수업량에 대한 거, 강의의 난이도에 대한 거, 또는 학생 이해도, 이건 같은 범주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준수에 대한 거, 학습 요점, 발음, 태도, 강의 내용, 학생 참여, 교수진, 흥미, 소통, 강의 방식, 강의 자료, 강의 환경, 수업 준비, 퀴즈, 그리고 기타. 이렇게 19개의 범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범주 사이에는, 그러니까 요 19개 범주 사이에서 어떤 학생들은 해당 범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수업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해당 범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그런 기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해당 수업에 이제 참여하신 교수님이 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 평가를 받는데 어떤 수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어떤 수업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이 평가가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받는 성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수업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여기에서 이제 성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더 높을 것인가? 또는 반대로 해당 수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그런 수업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더 낮을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블랙보드에 있는 이제 수업평가 설문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CBT를 통해서 이제 매번 시험을 보니까 그 CBT에서 성적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CBT의 성적들은 이제 단위 과정별로 시험 문제들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시험 성적을 수업별이나 교수자별로 이제 다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 수업마다 교수자가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재분류한 성적을 각각의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주관식 수업평가 결과와 이제 결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주관식 수업평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수업의 학생들의 성적과 수업평가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던 수업의 성적을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 법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아까 19개의 범주를 이제 나눴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요 5개 범주, 수업량, 난이도, 요점, 발음, 강의 내용에 해당하는 범주 사이에 긍정적인 수업과 부정적인 수업의 학생들의 성적의 차이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 중에 이제 이 5개를 제외한 14가지 범주는 그 범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수업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수업이나 그 성적의 차이가 이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말은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 5가지 범주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또는 학생들의 성적을 결론 지을 수 있는 성적에 영향을 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을 준비하실 때 이 5개 범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수업을 준비하시는 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을 위해서 더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5가지 범주에 학생들이 뭐라고 응답을 했느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 양과 속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들은 이제 되게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할애된 시간에 비해서 너무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분량이 너무 많다, 거의 독학을 해야 된다,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다, 슬라이드 수가 너무 많다, 1시간에 뭐 2교시에 해야 되는 분량을 해야 된다라는 등등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수업 양과 속도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응답이고요. 강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어떤 평가를 했냐면은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못한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좀 더 기초적인 사항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를 이제 설명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학생들이 너무 많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이제 인식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이제 학생 이해도, 강의 난이도에 대한 학생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세 번째로 학습 요점. 학생들은 어떤 수업이 내용은 많은데 교수님이 너무 장황하게 나열식으로 진행하시는 그런 수업이 있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깐만요. 이 슬라이드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슬라이드를 다시 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는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넘기시면 여기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아까 봤던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까 학습 요점 하다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짜임새 있지 않는 수업이다. 그다음에 어느 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강의하시는 분이 너무 두서가 없는 것 같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학생들이 이제 주로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발음. 말씀하시는 것이 잘 안 들리거나 말씀이 빠르시거나 분명하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게 강의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로 그 수업에 대한 학생 성적이 이제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내용. 중복이 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거나, 그다음에 내용 중에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좀 껄끄러운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그런 발언이나 수업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이 포함될 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이제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관식에서 나타나는 그 19개의 범주 중에서 이 5개 범주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그걸 달리 해석하면 교수님들이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적어도 이 5개는 조금 더 유념을 하셔서 수업을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5개의 범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그런 수업들에서 학생의 성적이 높았으니까 수업에서도 이러한 5가지 요소가 잘 고려가 된다면은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조금 더 많은 그런 학습의 효과를, 조금 더 높은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요약해 보면 되게 여러 문항에 대해서 똑같은 응답을 보이는 학생들이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문항의 차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신에 그럼 1점에서 5점 사이를 보이는 그런 점수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문항 사이의 차이는 없지만 학생들은 그 문항의 평점을 통해서 전체적인 만족도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점이 많다면은 학생들은 그 수업에 전체적으로 만족했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거고 5점이 아닌 다른 쪽 1점에 가까운 쪽에 반응을 보였다면 학생들은 그 수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단 1번부터 4번 또는 1번부터 16번 문항에 대해서 문항 간 차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문항가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굳이 그 차이를 보자고 한다면 학생들은 매일 복습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응답을 보였다. 이 점이 다른 문항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일관된 응답을 보이는 경향의 대부분이 5점에 매우 강한 긍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거나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수업이나 강좌에 대한 반응보다는 과장되어 있는, 긍정적인 면이 과장되어 있는 점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평점이 뭐 4.0, 4.5라고 이제 평균점을 보시면 아, 이 수업이나 과정들은 매우 잘 되었구나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절대적인 숫자의 그런 절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관식 그 기술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 학생들의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업의 요소가 뭔가를 봤더니 5가지 요소, 강의의 난이도, 학생 이해도, 학습 요점, 발음, 강의 내용. 적어도 요 5가지 측면에서는 이것이 잘된 수업이 이것이 잘 되지 못한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의를 준비하시는 교수님들이 이 5개 측면만큼은 유념하셔서 수업을 준비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 슬라이드 이제 꼭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2008년도에 보고된 이제 대학생들의 강의 평가에 대한 그 연구 논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보신 대로 보면 그 학생들이 그 표현한 이 설문의 결과는 학생 간의 차이로 인한 분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8.1%라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설문을 하는 목적은 되게 이제 의도는 어느 수업이 잘 되고 어느 과목이 잘 되는가를 알아봐서 잘 되지 않는 수업은 좀 더 잘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의 그런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설문의 결과는 그런 차이를 나타낸다기보다도 대부분의 요소, 90%에 해당하는 요소가 학생 간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그런 결과를 얻기는 보다는 학생들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평점이 좋다고 좋아하시거나 다른 분들의 평점보다 낮다고 실망하시거나 이렇게 화내실 그런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도 나타난 것이지만 요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교수를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과목의 특정한 과목이나 수업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가끔 만나 뵙는 교수님들이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 수업 평가에 대한 평점이 이렇게 나쁘냐, 또는 학생들이 이제 기술해 놓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과민 반응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평점이 4.5에 가까운 높은 평점이 나왔을 때 아, 나는 그냥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현재 상태에 안주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보다는 그 설문 결과에 나타난 학생들 사이의 차이, 특히 어떤 학생은 그걸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차이들을 좀 더 살펴봐서 학생 개개인에 맞는 그런 수업 지도나 뭐 학습 지도를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강좌 평가나 수업 평가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업 평가나 강좌 평가에 대한 결과는 블랙보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확인하시기 어렵다거나 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궁금하시거나 하면 이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채팅창도 있고요. 마이크를 쓰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은 50분간 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